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주 효지리에 있는 흥천 도서관에 가서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룰루 밀러의 데뷔작이고 정지인이 옮겼습니다.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로 15년 넘게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산책해 볼까요? 먼저 이 책에 대한 미국 유수한 언론의 반응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대단하다. 룰루 밀러가 이끌어낸 교훈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혼돈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결코 꺾을 수 없는 인간의 완고함으로 무찌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기이한 심연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밀러의 책에 매료되고 말았다. 뉴욕 타임스. 정말 매력적인 책. 밀러가 어찌나 매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는지 앉은 자리에서 한달음에 다 읽어버렸다. 월스트리트 저널.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 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까지는 수백 개의 유리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의 어류 표본들이 깨진 유리와 넘어진 선반들에 의해 절단되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악의 피해를 입은 건 이름들이었다. 조심스럽게 유리단지에 넣어둔 주석 이름표들이 온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창세기가 거꾸로 펼쳐진 끔찍한 지진 속에서 그가 꼼꼼하게 이름 붙인 물고기 수천 마리가 다시 수북이 쌓인 미지의 존재들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코수염을 기른 과학자는
평생의 노고가 자기 발치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파괴의 잔해 한가운데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 지진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 즉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둥지둥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하고 많은 무기 중에 바늘 하나를 찾아들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는 바늘 귀에 실 한 올을 꿰더니 그 파괴의 잔해에서 그나마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하나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바늘을 물고기의 목살에 찔러 넣어 이름표를 꿰매 붙였다. 폐허에서 구해낼 수 있는 모든 물고기의 이 작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제는 절대 이름표를 유리단지 안에 어정쩡하게 넣어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각자의 이름을 바로 그 물고기의 피부에 꿰매 붙였다. 목에, 꼬리에, 눈 아래 꿰매 붙인 이름들. 이 작은 혁신은 도전적인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작업은 혼돈의 맹공 앞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다음번 혼돈에 공격되는 그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을 거라는 도전적인 소망.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혼돈에 반격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당시 나는 20대 초반으로 이제 막 과학기자로 발돋움하던 참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늘은 분명 지진에 맞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화재나 홍수, 녹, 그 밖에 그가 고려하지 못한 수천 가지 파괴 방식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인가. 그가 바늘로 이뤄낸 혁신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게 오만에 대한 교훈으로 어류 수집계의 이카루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찾아온 혼돈에 뒤흔들리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붙여 보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이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끈질김에 관한 것이든 목적에 관한 것이든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를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악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것은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유난히 막막한 기분이 들던 어느 겨울 오후 나는 구글 검색창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을 입력했고 덥수룩한 팔자 수염을 기른 늙은 백인 남자의 세피아톤 사진과 마주했다. 눈빛이 좀 강경해 보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경고성 교훈담인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 내가 피니케스 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섬은 헤로인 중독자들이 마지막으로 그 약을 끊기 위해 찾는 헤로인 회복센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시절에
그 외딴 바위섬에서 구원을 찾던 집단은 바로 박물학자들이었다. 데이비드가 파릇파릇한 코넬 대학 졸업생이던 1873년, 당대의 가장 유명한 박물학자였던 루이 아가씨는 자연과학의 미래에 관해 심각한 근심에 빠져 있었다. 아가씨는 구렛나룻을 무성하게 기른 카리스마 넘치는 스위스 출신의 지질학자였고, 가장 먼저 빙하기 이론을 지지한 이들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다. 당신은 사람들이 군대 열병 같은 알 수 없는 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방법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고, 아직 박테리아가 그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아가씨는 그러한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한 성역을, 요컨대 자연에서 젊은 박물학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찰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여름 캠프를 꿈꿨다. 그리하여 1873년에 어떤 부유한 토지 소유자가 그러한 대의를 위해 페니키스 섬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아가씨는 냉큼 그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캠프에 지원했다. 몇 주 뒤 아가씨가 직접 서명한 합격 통지서와 함께 일리노이주를 빠져나갈 티켓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몇 달 뒤인 1873년 7월 8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포드의 한 항구에 발을 딛고 생애 처음으로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 22살 때의 일이다. 첫날 아침, 해안선을 훑으며 바위의 분류를 시도하다가 그 모습이 아가씨의 눈에 띄어 첫 어류 수집 원정에 함께할 소수 인원 중 한 명으로 뽑힌 것이다. 이때가 바로 내가 바다의 물고기들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다 라고 데이비드는 기쁨에 겨워 말했다. 그날 갑판 위에서 파닥거리던 물고기들의 이름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물고기들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남은 평생 맞춰야 할 퍼즐로, 그를 손짓해 부르는 반짝이는 비늘로 된 실마리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데크에 나가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투박한 검은색 쌍안경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노란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습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유가 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마치 내가 살아오는 내내 그 질문을 할 순간만을 열렬히 기다려왔다는 듯 아버지는 내게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통보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들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아버지는 내게 알려주었다. 혼돈이라는 막무가내인 힘의 거대한 소용돌이. 그것이야말로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자 언제라도 우리를 파괴할 힘이라고 말이다.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마라. 데크 아래 솔잎들이 쌓인 땅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무언가 빛을 발하는 듯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어깨가 넓고 엉뚱하고 괴짜 같은 곱슬머리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갔다. 그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같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우리는 브루클린에 있는 침실 하나와 빨간 호마이카 테이블과 멋진 현관 계단이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는 용케도 과학과 경이만을 다루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돕는 일자리를 얻었다. 내게는 절대 존재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바로 안식처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 안식처에서는 계피 냄새가 났고 어설픈 언어 유희와 서투른 라임으로 만들어진 안식처의 벽은 점점 더 높이 쌓여 올라가 세상의 냉기를 막아주었다. 내 머리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가득 들어찼다. 우리가 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우리가 지을 나무 위의 집,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할 때 발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잔디의 느낌. 7년째 접어들어 내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어느 늦은 밤 그에게서 800km 떨어진 어느 해변에서 달빛과 적 포도주와 모닥불 냄새에 취해 있던 나는 그날 내내 눈길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던 통통 튀는 금발 소녀에게 손을 뻗었다. 곱슬머리 남자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을 때 그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수년간 지어온 이 정교한 안식처를 내가 그렇게 순식간에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와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는 신성한 무언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가 없어지자 세상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친구들은 내가 한 짓을 알고서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하고 싶지 않아 가족도 피했다. 한때 그토록 환희를 느끼며 해온 나의 일, 과학 이야기도 밋밋하게 느껴졌다. 그건 모든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증명하는 화학과 생물학, 신경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나온 증거들일 뿐이었다. 바로 그것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내 주의를 끌었던 이유다.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그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혼돈을 향해 계속 바늘을 찔러 놓도록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가 우연히 어떤 비법을, 무정한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처방을 발견한 게 아닐까 궁금했다. 게다가 그는 과학자였으므로
나는 무엇이든 끈질기게 지속하는 일에 대한 그의 정당화가 내 아버지가 심어준 세계관에도 들어맞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가능성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 핵심적인 비결을 찾아냈을지도 몰랐다. 아무 약속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희망을 품는 비결. 가장 암울한 날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 신앙 없이도 믿음을 갖는 비결 말이다. 데이비드가 연구실 바닥에서 유리 파편을 쓸어 담고 있을 때 부서진 자기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이려는 노력을 끌어내고 있을 때 그가 자신에게 속삭인 건 거짓말이었다.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그동안 그가 주장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거짓말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내게는 충격이었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결국에는 자신의 컬렉션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살려냈다는 사실. 한 세기가 넘게 지난 오늘까지도 수천 개의 표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아주 다양한 기준으로 볼 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이 결국 비범할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니 자기 기만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어쩌면 데이비드와 나의 아버지는 자기 기만에 대해 그렇게 도덕주의적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죄라고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살면서 내 인생의 많은 좋은 것들을 망쳐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려 않으려 한다. 그 곱슬머리 남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나를 아름답고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다. 혼돈을 이길 방법은 없고 결국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보장해주는 안내자도 지름길도 마법의 주문 따위도 없다. 자, 이렇게 희망을 놓아버린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할까? 그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우주적 정의의 감각 같은 건 그 까칠하고 무의미한 조직 속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을 만큼 야멸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닥 모를 혼란한 세계는 소매 속에 또 하나의 속임수를 감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훔쳐갈 마지막 하나 남은 방법. 이 세계가 마침내 그의 물고기 컬렉션을 단박에 허물어뜨린 그 은근하고 음흉한 방식을. 그것은 번개도 아니고 홍수도 부패도 아니며 큰 입을 벌려 그 모든 걸 집어삼킬 거대한 싱크홀도 아니다. 아니, 자연의 방법은 훨씬 더 잔인했다. 자연은 그가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불류학의 기술을 실행하고 다윈의 충고대로 진화상의 친연성에 따라 생물을 분류함으로써 작동시킨 그 과정이 치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분류학자들이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꼭 꼬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직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모든 생물이 진화의 나무에서 정확히 어느 가지에 속하는지를 밝혀내는 일에 사생결단하듯 매달린다. 그들의 제1원칙은 단순하다. 타당한 하나의 진화적 집단은 특정한 한 조상의 모든 자손을 포함해야 하며 다른 것은 하나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류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사실 틀린 범주라는 것을 말이다. 명료하지 않고 날림으로 만든 이 범주. 분류학자들의 용어로는 측계 통군. 여기에는 그 구성원들의 일부가 빠져 있다. 나중에 나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어류분과 수석 큐레이터인 멜라니 스티아스니에게 전화해 그에게도 어류라는 범주가 사라졌는지 물었다. 멜라니는 어이쿠 하고 운을 떼더니 널리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라고 말했다. 당신도 상상할 수 있듯이 무덤덤하게. 맞아요. 직관에 어긋납니다. 자칭 횡설수설하는 분기학자인 릭 윈터바텀이 내게 한 말이다. 그도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30년 넘게 학생들에게 실제 자연세계가 우리가 설정한 범주대로 분류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관념이 학계 밖으로는 도저히 퍼져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 그는 자기가 대적하기에 너무 센 적수라고 상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스러워했다. 그 센 적수는 바로 직관이다. 그는 사람들이 결코 편안함을 진실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캐럴 계속 윤에게 어류를 놓아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캐럴은 이렇게 썼다.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일. 아니 사실 내가 미숙하고 젊은 대학원생 시절부터 강의실에서, 세미나실에서, 연구실에서, 과학학회에서, 조용한 복도에서 계속 반복해서 해왔듯이 물고기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내게 각별히 고통스러웠다. 어류의 죽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이 옳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언제나 얼마간 아픔을 안겼다. 잔인할 정도로 깔끔한 분기학인 논리를 따라갈 때면 나는 종종 어떤 식으로든 속임수에 넘어간 느낌, 누군가의 능란한 술책에 농락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귀에 들리는 듯하다. 아, 잠깐. 당신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물고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다. 그것은 정난하고 엄연한 진실이다. 이 글에서 느껴지는 윤의 고통이 윤이 물고기를 잃은 잔인한 경험이 나에게는 무척 소중했다. 내가 윤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대리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를 알고 해부용 메스가 자신에게 생물들 사이의 진실한 관계를 보여줄 거라던 그의 믿음을 알기에 나도 그도 결국에는 물고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를테면 그는 대리석 같은 무늬의 폐허 껍질을 벗기고 그 폐와
후두개와 여러 개의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진 심장을 보고는 어류라는 범주가 자기 손가락 끝에서 해체되고 있는 걸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고통의 시간에 그가 물고기에게 어떻게 위안을 얻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도 그 일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고뇌를 느낄 그를 상상해보는 일, 그것은 나에게 경이로운 효과를 발휘했다. 그 상상은 무신론자에게는 가장 금기시되는 판타지로 내 피부를 콕콕 찔러댔다. 어찌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밖 혼돈의 차가운 수학 속에 결국 일종의 우주적 정의가 존재한다는 판타지 말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우리 발밑의 가장 단순한 것들조차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는 전에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리라는 것. 진보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은 확실성이 아니라 회의로,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회의로 낚인다는 것을. 너무나 흥미있는, 그러나 또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물고기에 관한 산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